책 읽는 밤 유튜브 변진서입니다. 잠자기 전에 책을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책 읽는 밤 유튜브 시리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긍정적이고 힘이 되는 이야기 들으면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용에 몰입해 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좋은 책들로 선정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낭독할 책은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데미안을 읽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모모북스라는 출판사가 번역이 부드럽게 잘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직접 쓴 머릿말과 첫 챕터 2개의 세계를 낭독해 볼게요. 머릿말. 내 속에서 스스로 솟아나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나의 이야기를 하려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 내 유년 시절은 물론 가능하다면 그보다 훨씬 더 먼 옛날, 나의 근원까지 이야기해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그들이 마치 신이라도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일생을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이해하듯이 행동한다. 그리고 마치 신이 이야기하듯 모든 것이 진실인 것처럼 거리낌 없이 써내려가곤 한다. 하지만 나는 다른 작가들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이야기가 다른 어떤 작가의 이야기 이상으로 중요한데도 말이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이상적으로 꾸며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인물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존재의 단 한 번뿐인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살아 숨쉬는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의미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모호하다. 대자연의 단 하나뿐인 귀중한 생명들이 총탄에 죽기도 한다. 만일 우리가 독특한 인간 이상의 귀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우리들이 단 한 발의 총알에 의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존재라면 이런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란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단 한 번뿐이며 결코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하고도 경이로운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영원하고 신성하며 모든 인간은 어떻게든 살아서 자연의 의지를 실현시키는 한 누구나 경이로운 존재이고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에서 정신의 형체를 이루게 되며 신의 피조물로 고뇌하고 각자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오늘날 인간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는 별로 없다. 그 덕분에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나도 이 이야기를 다 끝내고 나면 더욱 편안히 죽을 수 있을 것이다. 나도 인간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탐구해 왔으며 지금 역시 그러하다. 다만 나는 이제 더 이상 별이나 책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나의 내면에서
나의 피가 주는 가르침을 들으려 한다.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으며 꾸며낸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조화롭지도 않다. 자신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으려는 모든 인간의 생활과도 같이 불합리하고 혼란스러우며 일종의 광기와 꿈의 맛이 있다. 모든 인간의 생활은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하나의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어떤 길에 대한 암시이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그 자신이 된 적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나름으로는 그 자신이 되어보기 위해 어떤 이는 다소 서투르게, 어떤 이는 좀 더 명석하게 자기의 힘이 닿는 만큼 노력한다.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한 누구라도 출생의 잔재를 태고적 점액과 알 껍데기를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있다. 끝끝내 인간이 되지 못하고 개구리나 도마뱀, 개미에 머무르는 일도 허다하다. 머리는 사람이지만 몸은 물고기인 사람도 있다. 그 하나하나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한 자연의 도박이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로부터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동일한 심연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그 심연의 실험체인 개개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운명을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신에 대한 해명은 자기 자신에게밖에 할 수 없다. 2개의 세계. 10살 되던 해, 내가 살던 작은 마을에 있는 라틴어 학교 시절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 시절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게 향기를 뿜으며 다가와 슬픔과 기쁨의 전율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어두운 골목길의 밝은 집과 교회탑, 시계 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아늑하고도 따사로운 느낌으로 가득 찬 방,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가 가득 찬 방들의 추억이다. 따뜻하고 비좁은 방, 집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가정상비약과 말린 과일의 향기도 풍겨온다. 그곳에서는 극과 극에 서로 존재하는 다른 두 영역이 얽혀있다. 세상의 끝에서부터 나타난 밤과 낮의 영역이. 하나의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매우 비좁아 오직 부모님 2분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영역의 대부분은 내게 매우 친숙하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과 엄격함, 모범, 교육의 세계였다. 그 세계에는 부드러운 빛, 명확함과 정결함, 그리고 따뜻하고 다정스런 대화, 깨끗한 손, 말쑥한 옷차림, 훌륭한 예의범절이 깃들여 있었다. 이곳에서는 아침마다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이 세계에서 미래로 연결된 고증길 위에는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관용과 선의, 사랑과 존경,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 인생을 밝고 맑게 그리고 아름답고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 또 하나의 다른 세계 또한 우리 집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매우 이질적인 세계였다. 냄새와 말씨부터 달랐고 기대와 요구도 완전히 달랐다. 2번째의 세계에는 하녀라든가 행상들, 귀신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도살장이나 형무소,
술 주정뱅이들과 욕짓거리를 퍼붓는 여자들, 새끼벤 암수와 쓰러진 말, 강도와 살인, 자살에 대한 이야기 같은 몸서리 쳐지면서도 유혹적이고 끔찍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들이 흘러넘쳤다. 흥미롭지만 무섭고 거칠고 어두침침한 일들이 바로 내 주위에서 옆 골목이나 이웃집에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들과 불량배들이 쫓고 쫓기며 거리를 휩쓸고 주정뱅이들은 아내를 두들겨 팼으며 밤이 되면 젊은 여인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오고 노파들이 사람을 홀려 아프게 만들기도 했다. 강도들이 숲속에 자리를 잡았고 방화범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또 하나의 격정적인 세계가 도처에서 넘쳐 흐르고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우리 집만은 제외였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여기 한쪽 영역, 우리 집의 평화와 질서,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여러 가지의 일들, 소란스럽고도 눈부시며 음산하고도 파괴적인 일들이 가득한 세계에서 한달음의 어머니 품으로 달아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두 개의 세계가 가까이 맞닿아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자면 우리 집 하녀인 리나는 저녁 기도를 올릴 때면 거실 문 옆에 앉아 깨끗이 씻은 손을 빳빳하게 다림질한 앞치마에 단정히 모으고 맑은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찬송가를 부른다. 그때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이며 우리들의 세계인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그러나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푸죽간에서 이웃집 여자들과 다툴 때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비밀에 둘러싸여 있었다. 모든 일들이 그러했으며 내 자신조차도 마찬가지였다. 확실히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해 있었으며 내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지만 눈과 귀를 돌리면 그곳에는 언제나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그런 사실이 내겐 낯설고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었지만 때론 금지된 세계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황량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처럼 지루하게 여긴 적도 있었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부모님처럼 되는 일이며 맑고 밝은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곳으로의 길은 너무나 멀었다. 그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학업을 계속하고 시험을 치러야 했지만 길은 언제나 다른 캄캄한 세계의 바로 옆이나 그 한가운데를 통해 가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아주 머물거나 어쩌면 그 속에 빠져버릴 가능성도 충분했다. 그러한 운명에 놓인 탕아들의 이야기를 나는 열심히 읽었다. 탕아들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 선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구원이었으며 현명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올바르고 선하며 바람직한 일이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악한이나 방탕아들의 이야기가 더 흥미로웠다. 솔직히 말하자면 방탕아가 참회하고 다시금 선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결과가 불만스러울 지경이었다.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낸 적은 없었고
될 수 있으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어찌되었든 그런 생각들은 단지 공상으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마음의 맨 밑바닥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악마를 상상할 때도 그것이 본래의 모습을 숨긴 채 변장하고 길거리나 시장통, 술집 따위에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뿐 결코 우리 집은 아니었다. 나의 누나들도 마찬가지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누나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는 더 부모님과 가까웠다. 나에 비하면 훨씬 착하고 몸가짐도 발랐으며 나쁜 점이란 없었다. 물론 누나들에게도 약간의 결점이나 나쁜 버릇은 있었지만 심각하진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나의 경우와는 달랐다. 나의 경우 악마와의 접촉은 몹시 괴롭고 곤혹스러운 것이었으며 나에겐 어두운 세계가 훨씬 가까운 것 같았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싸웠을 때도 시간이 지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내가 나빴고 싸움을 건 쪽이었기 때문에 항상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건 나였다. 누나들을 욕하는 것은 부모님과 선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누나들과 함께 나눌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거리의 불황아들과 나누는 비밀을 지니고 있었다.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밝은 날에 누나들과 함께 어울려 훌륭하고 품이 있는 빛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는 뿌듯하기도 했다. 천사라면 분명 그랬을 것이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던 것 중에 단연 최고였다. 밝은 음악과 향기로운 냄새 속에서 크리스마스와 행복에 둘러싸인 천사가 된다는 것은 분명 달콤하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날은 내게 아주 드물었다. 때때로 나는 어린애다운 놀이를 하다가도 괴팍한 성미를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분노에 휩싸여 거친 행동을 하고 나오는 대로 막말을 하며 내가 생각하기에도 부끄러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에는 의례 후회와 회한에 초라하고도 침울한 심정으로 보내는 몇 시간이 계속되고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괴로운 순간이 찾아왔다. 그 후에는 다시 밝은 빛과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의 시간이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를 다녔다.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나와 같은 반이어서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오곤 했다. 둘 다 다소 거칠긴 했지만 선량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 속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들이 늘 멸시했던 이웃 공립학교 아이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그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수업이 없던 어느 날 오후, 내가 10살쯤 되던 해였다. 나는 이웃의 두 아이와 어울려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키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쯤 되는 힘이 세고 거친 아이로 공립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양복점을 운영했지만 술주정뱅이였고 그의 가족들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므로 속으로 그를 두려워했으므로 그와 어울리고 싶지 않았다. 그의 몸가짐은 벌써 어른스러웠고 젊은 직공들의 말투며 걸음걸이를 흉내내고 있었다. 그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리 옆에 강기슭으로 내려와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다리 기둥 뒤로 돌아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흘러가는 시냇물 사이의 기슭은 온통 쓰레기와 유리 조각, 고철 덩어리, 그 밖에 잡다한 것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따금 쓸만한 물건들이 발견되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곳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찾아낸 잡동사니들을 그에게 보여야 했다. 크로모는 그중 괜찮은 것을 골라 호주머니에 챙겼고 나머지는 물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는 납이나 노쇠, 주석으로 만든 물건이 있는지 살폈으며 그런 것은 모두 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뿔로 만든 낡은 빗도 챙겼다. 나는 그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가 아신다면 당장 만나지 말라며 혼날 게 뻔해서가 아니라 크로모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한패로 취급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기뻤다. 그가 명령하면 우리는 복종했다. 내가 크로모와 어울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마침내 우리들은 땅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했다. 크로머는 강물에 침을 뱉었다. 그는 이새로 침을 뱉어 원하는 곳 어디든 맞췄다. 그의 모습은 어른스럽게 보였다.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들은 우리 또래 아이들이 그러하듯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나쁜 짓을 자랑스럽게 으스댔다. 나는 잠자코 있었는데 그런 나의 침묵이 크로모의 노여움을 살 것 같아서 몹시 두려웠다. 처음에 나와 함께 있던 두 아이는 이내 내게서 멀어져 아예 크로모에게 붙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차림과 태도 또한 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인데다 훌륭한 가문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가 없었다. 친구들도 여차하면 나를 모를 채 할 것이다. 나는 불안한 나머지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나는 대담하게도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물 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친구와 같이 사과를 한 자루 훔쳤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것도 흔한 종류의 사과가 아닌 최고급 사과였다고 말했다. 어리석게도 나는 순간적인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 이런 거짓말 속으로 나를 몰아넣었다. 꾸며대기 시작한 이야기는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금방 이야기를 끝내면 혹시나 더 난처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나는 이야기를 더욱 부풀렸다. 한 사람이 나무 위에서 사과를 따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았고 나중에 너무 무거워진 사과자루를 반으로 나누어 하나를 먼저 옮긴 후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왔다는 말까지 했다. 그 이야기를 모두 마쳤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되어 있었다. 그러나 두 아이들은 전혀 무관심하다는 태도였고 크로모는 눈을 반쯤 내리깐 채 날카롭게 나를 훑어보더니 위협적으로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틀림없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럼 틀림없어. 나는 지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으로 불안해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맹세할 수 있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고 맹세해. 나는 겁이 더럭 났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그렇게 하고 말았다. 그래, 좋아.
좋아. 크로머는 그제야 몸을 돌렸다. 이젠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 나는 조금 뒤 크로머가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무척 기뻤다. 다리 위에 다다랐을 때 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머뭇거리며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어차피 같은 길로 가야 하니까. 크로머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도 나는 감히 도망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 집 대문과 육중한 쇠손잡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창문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고마운 일인가. 내가 문을 열고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크로머가 나를 쫓아와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앞마당 쪽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일 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서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다고 했잖아.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이 마치 무쇠처럼 단단하게 느껴졌다. 그는 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나를 괴롭히려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금세 불안해졌다. 만약 지금 소리를 지른다면 누군가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 이래?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물었다. 아니야. 잠깐 너한테 뭘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것뿐이야. 굳이 다른 아이들이 들을 필요는 없는 일이니까. 그래? 대체 무슨 얘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들어가야 돼. 알겠어? 넌 알고 있겠지? 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네 땅인지. 크로머는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몰라. 난 그저 방앗간집 땅이라고 생각했어. 크로머가 한쪽 팔로 내 몸을 휘감아 바짝 끌어당겼기 때문에 바로 코앞에서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사악하고 심술궂은 기운이 넘쳐 흘렀다. 그래? 그럼 그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가르쳐 줄게.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건 오래전부터 알던 사실이야. 과수원 주인이 사과를 훔친 놈을 신고하면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고 있어. 뭐라고? 아, 맙소사. 나는 신음을 내뱉었다. 너 설마 주인에게 일러 바치지는 않겠지? 그의 양심에 호소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난 확실히 느꼈다. 그는 다른 세계의 인간이었으며 그에게 있어 배신 따위는 결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있어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으니까. 일러 바치지 말라고? 크로머는 가소롭다는 듯이 픽 웃었다. 이봐, 넌 내가 돈 찍어내는 공장이라도 가진 줄 알아?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를 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2마르크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겠니? 어쩌면 가수원 주인이 조금 더 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크로머는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나 안정의 향기를 풍기지 않았고 나를 감싸고 있던 세계는 허물어지고 말았다. 그 주인은 나를 도둑놈이라고 고발하겠지. 사람들은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할 것이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려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혼탁하고 어두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내가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 소용없었다.
내가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 수가.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가 프란츠 크로머를 만나면서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정말 재미있는 일화죠. 그리고 싱클레어가 정말 순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세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리고 새가 알을 깨어나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제가 리뷰를 한 영상이 있으니까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데미안 리뷰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책 이야기 함께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